여러분들은 중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중요한 것만 하자입니다. 근데 보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또는 새로운 내용을 만나면 자 궁금한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있는데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라든지 또는 뭐 여기저기 학원가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처음 보는 내용이 딱 나타나면 이건 또 뭐지? 나는 이거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는가 봐요. 아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늘 강조합니다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학습하시되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분명히 옳은 지문이었는데 시험장 가서 그들이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을 때 또는 분명히 틀린 지문이었는데 그들이 옳은 지문으로 바꾸었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소설책 읽듯이 계속 이렇게 보시라고 했던 이유는 왜 그런 멘트를 했느냐면 그래야 일단 뭔가 친숙해져요. 여러 번 보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해져 버리면 뭔 말인지는 몰라도 눈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그럼 뭔가 좀 가볍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야 보게 되는 거죠. 내용이 불편하면 자꾸 피하게 되고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멘트를 한 거지. 눈에 익혔다고 답을 찾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일단은 바람직해요. 바람직한데 그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익숙하게 봤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진지하게 학습하고 조금 더 틀린 지문, 옳은 지문 구분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말입니다. 수능도 그렇게 말합니다. 수능 100일 남았다 그러면 선생님이나 학원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똑같은 멘트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알고 있는 것만 봐라. 모르는 거는 손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알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 거를 시험장 갔을 때 이 뭐지? 순간 또 생각이 안 나서 틀리는 일만 없다면 그러면 합격해요. 아니 나는 지금 이제 학습한 게 얼마 없어서 아는 게 얼마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러면 하셔야죠. 그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합시다. 다음 두 번째,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동형 모의고사나 마지막 과정에 놓으면 전반적으로 문제를 업시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개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문들을 업시켰습니다. 어떻게 업시켰냐면 첫 번째, 우리 기출문제, 간평사에서 기출문제, 그리고 대학 교재, 출제자들이 쓴 그 대학 교재에 있는 지문들. 그럼 대학 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올 때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그러나 놓을 수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동형 모의고사 등등을 보면 지문이 조금 무겁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지문들이 보일 테니까요. 그런데 세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법은 법전에 있는 게 나와요. 출제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법은 오로지 세법전에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어디까지 넓혀 나갈 거냐라는 게 늘 문제입니다. 기존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는 늘 나오죠. 해마다 나오죠. 그런데 과연 그 문제가 몇 문제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 범위를 안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10년치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자꾸 범위를 넓히는데 여러분들이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가산세죠. 여러분 가산세는 조세 총론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 강론 신고 납부에서 어차피 출제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은 100%죠. 반드시
어딘가에서 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합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출제가 되던 지방세인 경우 똑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1번하고 3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해야죠. 무신고하고 과소신고하고 어떤 경우가 나쁜 거라고요? 무신고가. 그럼 무신고가 나쁜 거니까 무신고는 20%. 그럼 과소신고는 10%죠. 그래서 1번은 O가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2번하고 4번은 같이 보세요. 부정한 행위입니다. 자, 부정한 행위면 무조건 먹는 100분의 40이죠. 100분의 40. 둘 다 같이 보세요. 그 다음 5번. 납부 지연 가산세는 10만 분의 22. 당연히 지연 일수만 곱하면 되겠죠. 지연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0.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조세 총론 파트에서 가산세가 출제될 가능성도 높은데 설령 조세 총론에서 이거 출제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개별 강론에서는 어찌되었든 놓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내용은 반드시 만납니다. 설명드렸던 형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7번 문제로 갑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내심에는요, 강량구 내심에는 올해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왜 하느냐? 그래도 한 번 정도 점검은 해두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럼 일단 저 표현을 잘 생각해요. 저 표현 자체를. 납세 의무자가 잘못한 거죠. 아니, 자신이 잘못해놓고 이의신청이든 심판청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든 심판청구든 할 수 없다.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봐요. 불복 절차에서 숫자는 딱 3개 나와요. 3개. 첫 번째, 여기 있는 90일. 그리고 이번에 있는 30일. 그리고 14일. 딱 이 3개입니다. 그런데 먼저 90일부터요. 불복 절차는 전부 다 그냥 90일, 90일. 다 90일이니까 90일은 퉁. 모르면 그냥 90일인 거예요. 근데 30일짜리가 딱 2개 있습니다. 2개. 30일짜리가. 첫 번째, 요 이의신청이 일단 30일짜리예요. 이의신청이 30일짜리라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현재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조문을 그대로 봅시다.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요. 지문을 계속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많이 읽어보십시오라고 말을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3번 문제는 말입니다. 이 지문 하나하나가 법조문을 그대로 똑같이 출제해요. 법조문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는 게 다 법조문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시험 문제는 똑같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난치면 여기서 장난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표현을 좀 더 많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2번. 심판청구는 거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일단 그 부분까지. 일단 조세 불복을 했다는 개념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오죠. 언제까지 내십시오. 그죠? 납부기한.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내야 됩니다. 이런 거 날라오죠. 근데 그거 했다고, 그 기간 늦었다고 해서 뭔가 압류가 들어오고 하진 않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납세 의무자는 상당 기간 동안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 주체는 압류를 하고 공매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청구라고 해서 이 심판 청구란 이 행위가 기존에 하고 있던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표현도 아셔야 됩니다. 미친다 이렇게 놓은다고요. 미치지 않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심판 청구 결정이 있는 날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더요. 자, 우리가 체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럼 과세 주체는 우리 재산을 압류한 걸로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압류를 하면 공매를 통해서 이걸 처분을 해야죠. 그래서 그 과정은 계속 진행은 되지만 단 심판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공매 처분을 며칠 30일까지는 심판 청구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는 보류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30일짜리 2개입니다. 그 다음에 14일짜리는 딱 1개입니다. 전부 다 90일. 30일짜리 2개.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이의신청하고 딱 2개. 그 다음 세 번째 14일은 딱 하나.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의신청할 수 없었던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날짜는 딱 3개니까 다 같이 처리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불복 절차를 보시면 대부분 중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선택사항입니다. 이의신청할까 아니면 심판 청구할까 이거는 신청인이 선택할 사항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왜? 이것은 뭐 때문에요? 중복하지 말라고 법적인 제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선택사항이라고요. 선택사항. 그러니까 불복 청구인이 너 이의신청할래? 심판 청구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따라서 할 수 있다. 답은 3번 됩니다. 모든 것은 90일입니다. 5번 어떨 때 14일인지 하나 더 정리해 놓고요. 그래서 27번 문제로 퉁칩시다. 이제 조세 불복은 이 문제로 퉁치는 걸로 합시다. 27번이었습니다. 28번 문제. 취득세에서 우리 말했죠. 제일 중요한 게 이 세율이라고. 세율. 자, 들어갑시다. 취득세 표준 세율 옳은 것을 선택하랍니다. 기억. 상속으로 인해서 토지를 취득했답니다. 자, 그냥 토지를 취득하면 4%죠. 1000분의 40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억. 상속이니까 1000분의 28 정확합니다. 니은과 디귿은 같이 보셔야 되겠네요. 둘 다 개수로 인한 거니까요. 니은은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했대요. 면적이 증가하면 이거는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니까 1000분의 28 정확합니다. 디귿. 개수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한 것은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이니까 1000분의 20 정확합니다. 리얼.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그랬으니까 1000분의 28 정확합니다. 모두 다 옳은 내용들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표준세율뿐만 아니라 취득세 세율은 다 중요한데 특히 표준세율이 가장 중심입니다. 29번 취득세에서 취득시기이든 양도세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이든 어쨌든 이 둘을 합쳐버리면 문제수가 7문제니까 10년 동안 어찌되었든 어느 쪽에 놓으든 출제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무상취득. 저 무상취득 자리에 정여가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거죠. 예. 무상취득이다. 정여다. 그럼 정여는 계약일이죠.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재산을 분할했답니다. 그럼 재산을 분할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그 분할한 재산을 등기를 해야 그때 취득 시기가 되겠죠. 등기 등록일입니다. 3번으로 갑니다. 자, 정확히 읽어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을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실은 개수를 빼버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저 건축이 안 나오고 개수가 나올까 봐 일단 조문대로 표현은 했는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 주로 이제 건축이 나오죠.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용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용 승인서를 주겠죠. 따라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 간척, 매립. 이것만 딱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 원시 취득만 딱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립과 간척, 원시 취득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다고요.
혹시 하나만 나왔을 때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원시 취득했다. 그때는 공사준공인가일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주택법이죠. 주택법이니까 탁 나오죠. 주택법이니까 딱 답이 뭔지 사용검사가 탁 나와야죠. 구분하세요. 3번은 건축법이죠.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렇게 하는 건축법이죠. 사용성이 있습니다. 이 주택법이죠.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지금 바로 구분하고 갑시다. 어쨌든 취득세법, 취득세에서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합쳐서 둘 중에 둘 다 출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출제가 되는 거니까 상호 구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30번 문제로 갑니다. 취득세. 대부분의 내용들이 신고 납부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법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을 학습을 하다 보면 개인보다는 법인에 대해서 상대적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왜 많느냐? 법인은 입증 장부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했냐? 장부가 없답니다. 그러면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바로 입력. 동그라미 2번. 엄청 자주 나왔던 표현이죠. 자, 두 가지를 딱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지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는 뭐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취득한 후에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당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딱 봐요. 자,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 신고 납부했다 안 했다? 당연히 신고 납부했겠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했다. 그 순간 신고하고 납부는 다 했겠죠. 자, 그런데 그 후에 이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에 적용 대상이 되었대요. 그럼 당장 세율이 달라졌으니까 납부하는 세금도 달라져야죠. 자, 그럼 일단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60일 이내는 우리가 늘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60일 이내니까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60일 이내 하나는 정리했고, 그럼 언제부터냐? 표현을 잘 보세요.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으니까 이 시점부터 가야죠.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해야죠. 표현 잘 보세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자, 그거 하나. 자, 두 번째. 기존에 세금을 냈을 거 아닌가요? 요때 세금 낸 게 있으니까 그건 다 어떻게 합니까? 공제시켜줘야죠. 자, 그 뒤에를 봅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 정확하죠? 단, 가산세는 제외라는 것. 특기능부 잘 보세요.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구분 정확하게. 자, 동그라미 2번. 구분 정확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딱 두 가지를 보라고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하나. 두 번째, 기존의 세금은 당연히 공제해야죠. 공제하는 과정에 가산세는 어떻게 할 건지 딱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 됩니다. 3번으로 갑니다. 자, 취득세인데 상속의 경우네요. 상속이면 6개월, 9개월이죠. 9개월은 구개자산인 경우. 자, 들어갑니다.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의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음 갑니다. 상속.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자, 이것은 취득세나 양도세나 똑같죠. 취득세나 양도세나 둘 다 상속은 다 상속 개시일입니다. 동그라미 5번.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답니다. 그럼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를 매각하면 이걸 알려주라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 매각했답니다.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30번의 답은 2번 됩니다. 31번으로 갑니다. 등록세 표준세율. 등록세는 한 문제죠. 종합 문제로.
종합 문제로 출제되는 비중이 높고요. 개별적으로 한 문제로 출제된 경우는 그냥 다 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둘 다 묶어볼까요? 소유권이죠. 소유권의 보존이든 소유권의 이전이든 소유권에 관련된 등록 면허세는 일단 과표는 부동산 가액이라는 것 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1000분의 8. 1000분의 8. 일단 두 개부터요. 두 개부터. 자, 그러면 소유권 이외에는 세율이 모두 다 1000분의 2. 1000분의 2. 따라서 5번의 지역권은 유역지 가액이라는 것 정확하게요. 전세권은 전세 금액인데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이 아니죠. 월 임대차 금액이죠. 답은 3번 됩니다. 9번 다 같이 이제 묶어서 1번, 2번 묶어서 또 전체 묶어서 그리고 과표가 뭔지 항상요. 그러니까 31번 문제는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표를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32번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지금 동형 1회차는 말입니다. 동형 1회차는 그동안 우리 10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간 출제됐던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놓은 것.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놓은 것. 양도세에서 가장 많이 놓은 것.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단 먼저 정리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공유재산. 여러 명이 공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럼 각각 지분이 다를 테니까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가로속을 보셔야 됩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답니다. 잘 생각해요. 공부상의 갑돌이라고 분명히 등재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과세주체가 잘 모르겠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는 사용하고 있을 테니까 사용하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보겠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지자체와 연부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나와요. 그 재산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답니다. 무상으로 이용을 하는 자가 편익이 발생하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해야죠. 근데 누가 지금 편익을 보고 있는 거죠? 매수 계약자가. 장난치면 매도 계약자 이렇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시다. 환지 계획에서 채비지로 정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채비지를 누가 정합니까? 토지 소유자가요? 말이 안 되죠.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거니 그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갑시다. 동그라미 2번과 비교하면서 보세요.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요. 갑돌인지 을돌인지 병돌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너네들 중에서 누가 소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사용하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인과관계가 있지 않겠냐. 그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5번은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그러니까 종중재산이랍니다. 그런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과세 주체 입장에서 이게 종중인지 아니 공부상에 있는 개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 사실 자체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면 되겠죠. 이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잠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한번 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